제가 요 발표를 하면서 제목을 기후변화 만성질환이라고 잡았는데 내용의 만성질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보통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금방 생각하는 게 이제 전염성 질환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매개 동물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없었던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별로 연구할 기회가 없었다가 이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는 주로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다가 이게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으로 이제 기후변화 관광 포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 포럼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아주대학의 장지현 교수가 중심이 돼서 이제 예방약 하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관광 포럼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관련된 연구들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온 정영환 교수님 같은 경우 워낙 감염성 질환에 또 연구도 많이 하셔서 그쪽을 맡으시고 등등 했는데, 재난 쪽은 연구할 사람이 없고, 만성 질환은 별로 관심들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만성 질환을 맡게 되고, 장지현 교수께서 이제 재난 쪽 연구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재난 관련돼서 생기는 여러 현상들, 또 이후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까지 연구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계기가 돼서 제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기후변화 건강에 관련돼서 좀 낯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좀 이상한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기후변화가 이미 왔다라는 거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죠. 대구사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신기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미국이 다시 탈퇴하긴 했지만 이제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 협정에 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신기후 체제라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국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감축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실제로 이런 감축 목표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했던 그 목표를 보면 우리나라 목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목표는 BAU라는 목표 수치.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절대량이나 지각도를 하는 데 비해서 BAU 목표는 그때 그 해가 됐을 때 도달해야 될 배출량을 몇 프로 감축하겠다라는 약간 굉장히 좀 어떤 분은 창피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목표 수치는 1990년에 비하면 82% 높은 수치고 민간단체에서 국제적인 민간단체에서 기후변화 깡패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감축 목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 감축 목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반핵 정책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환경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보적이지 못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IPCC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기후변화 협정에 있는 신기후 체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입장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과학적이냐에 대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물론 아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면 전 세계 이런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실제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좀 더 세밀한 지도를 만들고 그런 상세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를 전망합니다. 되게 이제 환경부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면 뭐 온도가 상승한다. 또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잘 수행했을 때 그렇지 못할 때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자료는 약간 오래된 자료에서 최근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2100년의 미래 기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나리오에 의하면 아시피 시나리오 좀 굉장히 보수적인 것과 6.0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미래 기온이 이 0.5도 또는 0.3도로 세계 기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물론 0.5도, 0.3도가 뭐 얼마큼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8도, 3.0도 증가되는 이 수치가 다른 세계 기준에 비해서 더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기후변화 감축 목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또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세계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아마 강원도 빼놓고 나머지 다 아열대 기후로 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즘 완전히 이게 기후를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아열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이 기후변화가 진짜 코앞에 닥친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갖게 됩니다. 저희 와이프가 너무 더운데 어디 좀 제가 8월 중순에 캐나다 학회에 갈 일이 있어서 휴가를 그때 가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서울을 빠져나오고 싶다. 어디로 가면 좋지? 뭐 어딜 봐도 다 30도 넘는 온도를 가고 있는데 보니까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네. 하이원 리조트를 가면 거기는 좀 시원하다. 네, 거의 가까. 3시간이나 걸려서 가야 되는데 막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 당연히 뭐 이렇게 디자스터도 높아지지만 극한기후도 훨씬 더 많이 증가되는 것들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 여러 가지 제가 썼지만 결국은 이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하거나 반핵 정책을 하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이게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가 잘 돼 있고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때는 태양광과 풍력만으로 모든 전력이 커버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전 폐쇄 후에 석탄 발전소 건립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핵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제 실제로 CO2 배출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문제라 생각하고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동차인데 지금 2024년도 되면 로마 같은 경우에 디젤차 도시진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독일 같은 경우에 2025년도까지 휘발유나 디젤차 판매 중단을 이미 추진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미 휘발유차나 디젤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중국도 우리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그럼 연도는 몇 년부터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은 지금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40년 정도면 이제 디젤차나 휘발유차는 아예 판매가 중지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요즘 벤츠를 몰고 다녀서 네 수준의 벤츠가 무슨 말 가닥치 아니야 했는데 1,000만 원이나 싸게 주는데 살만하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독일의 이 유럽 차들을 이제 좀 지나면 못 파니까 싼값에 우리나라 막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모론에 스스로 빠지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쪽으로 물론 전기자동차가 대세긴 하지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고 완전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쪽으로 바꾸는, 물론 전기자동차가 된다 해서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대기오염은 감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보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동차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코앞에 닥친 게 제가 볼 때 현대자동차 곧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지금 이런 디젤이나 휘발유 자동차 만드는 게 유럽이 중단되면 미국은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예외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나 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서 좀 답답해하고 있고, 좀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지고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 부담 의사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고쳐야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고 당신이 먼저 행동해라 라는 건 뭐 100년 후의 문제를 내가 지금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5도, 0.3도, 1도 뭐 이렇게 되는 그 온도의 증가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쉽게 표현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극단 기온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폭이 평균 1도가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이 극단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온도가 증가되고 이런 극단적인 기후에 의한 건강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폭염 관련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지금 하도 더우니까 폭염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폭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강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가 기상청에서 이제 폭염특보나 주의보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추울 때 한파특보나 한파경보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폭염에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폭염에 관심이 이제 많고, 이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이 기상청의 한파특보는 사실은 건강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혹시 수도관 터질까봐 하는 특보 정도이고, 별로 건강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훨씬, 이전에서 요거는 사실은 건강과 관련 없는 특보고, 폭염특보는 사실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망자로 가지고 만든 특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생되기 전에 환자들이 발생되는, 그래서 요건 이제 숫자고, 요건 이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제 평균 숫자를 보면 환자 수나 사망 수가 기상 이런 특보가 없을 때도 상당히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실 이것이 국회에서 문제가 됐죠. 아니 무슨 폭염 주의보도 발생되기 전에 폭염 환자 생기는데 요즘 같으면 뭐 더 날리기도 하지만, 근데 한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파는 사망자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한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과 관련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대충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겨울이어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기상청이 몇 가지 이제 이런 열지수나 불쾌지수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열지수는 미국의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실정이 안 맞고, 체감 온도는 이제 캐나다 쪽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사실 하지만 별로 의미 없는 수치고, 불쾌지수는 조금 사람들이 좀 쓰죠. 근데 이 더위에 관련돼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어떠한 견고할 수 있는 폭염주의보나 특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로 나온 지수가 더위 체감지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기상청이 더위 체감지수라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K웨더라는 민간 회사에서 열사병 예방지수라는 표현으로 썼던 건데, 이 열사병 예방지수나 여기 써져 있는 더위 체감지수가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WBGT라고 오래전부터 썼던 습도, 흡고, 온도 지수를 해서 실제 습도, 온도, 복사열, 그래서 태양열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이런 열사병이 생길 수 있는지 과거에 군대나 에서도 많이 썼었던 그런 지수입니다. 이 WBGT라는 표현이 어려우니까
더위 체감 지수라는 표현으를 써서 실제 WBGT를 기상청에서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실제 기상청의 사이트에서 측정되는 온도는 쉽게 얘기하면 백엽상에서 시원한 곳에서 측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스팔트 위나 농촌이나 이런 쪽방촌이나 야외 근로자들이 실제 있는 환경에서의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더위 체감 지수를 냅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몇 도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이런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온열질환 감시체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실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환자가 많이 생기는지를 지금 감시체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물론 우리가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구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을 바로바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감시체계 자료는 바로 응무실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시체계 자료를 통해서 실제 5월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이제 제일 많은 환자들은 이 열탈진 환자인데, 열탈진 환자는 이렇게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열사병 환자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위에 있는 그런 열사병 환자들이 7월과 8월에 최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통계에서는 당연히 열사병 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열사병이 많이 생기나? 우리나라 보면 이쪽에 보시면 젊은 사람, 남자 여자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그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분들이 이런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이제 높은 거죠. 반면에 이쪽으로 가면, 나이 드신 분 쪽으로 가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되게 나이 드시고 분들 쪽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체온증은 우리나라는 사실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는다는 게 사실 조금 의외이죠. 왜냐하면 그냥 따뜻한 방에 누우면 아무 문제 없고, 혹시 저체온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따뜻한 곳으로만 옮겨도 사망하지 않는데, 실제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환자들도 이렇게 발생되고, 또 10월과 2월 사망수도 지금 100여 명이 생기는, 물론 평균치긴 하지만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주로 보시면 남자들이 많고, 되게 결국은 에너지 빈곤층이나 특별히 이제 술과 관련돼서 술 취하시고 이제 집으로 못 들어가시거나, 다른 집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술 취한 채로 그대로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체온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주제인 만성질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1995년 란셋 연구가 이런 기후가 변화됐을 때 사람의 어떠한 몸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기상 요인과 관련돼서 이제 역사적 연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 없지만,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이쪽에 이제 심근경색에 관련된 그런 허혈성 심장질환이 이렇게 U자형을 보이고 있고, 혈성 심장질환과 비슷한 뇌경색 환자도 U자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 낮은 쪽 온도의 사람들의 환자들이 높은 이런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의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걱정 마. 사람은 잘 안 죽어. 얘들이 실수해도 잘 안 죽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의사생활을 해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못하겠어요. 제가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쪽 연구를 하면서 어떤 스레시홀드 이상의 1도 올라갈 때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1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이 죽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사람이 연구해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옵니다. 물론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U자 형태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환자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게 약간 U자형이 좀 흐트러지긴 하지만 후기지역은 좀 U자형이 잘 나타나고요. 내추럴은 이제 온도가 증가되면 감소하지만 그것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온도가 높을 때 어떤 영향이 주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 28.5도가 하나의 스레숄드 이제 문턱값이 되고 저온은 영하 13.5도가 문턱값이 됩니다. 그래서 28.5도에서 1도가 증가될 때마다 환자가 몇 퍼센트 증가되나 했을 때 5% 정도 증가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1도가 스레숄드보다 1도 증가될 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75세로 했는데요. 16% 증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 레그 이펙트가 거의 없는데 콜드 이펙트 같은 경우에 날씨가 추울 경우 영하 13.5도 이하로 1도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여성이 더 취약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완전히 통계적으로 유효한 건 아니지만 5% 정도 더 하는데 이 레그 이펙트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래서 추울 때는 며칠 후에 사망이 증가되고 더울 때는 바로 증가된 패턴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도 위험 소인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갑자기 추워질 때 레그 이펙트를 보이면서 특히 여성들에서 좀 예민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환절기 때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할 때 온도의 변화에 동양인들이 더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연구를 하면 일교차에 따라서 이런 질병이 증가된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서양의 연구 결과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미국 사람들 날씨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다니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이게 옷을 지금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에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옷을 지나치게 두껍게 너무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까 온도 변화가 됐을 때 굉장히 더 취약한 것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의료 급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죠. 비교해 보시면 일단 의료보험 환자들이 1도 올라갈 때 3% 증가된다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37%가 증가되는 그래서 이 심근경색증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사가 되어야 되지만 굉장히 그래서 추위에서도 11%고 그래서 그러면 의료보험만 가지고 의료보험에 돈을 낼 때 얼마만큼 내는지를 그룹을 나눴을 때 좀 낮은 의료보험료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14%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제 수준이 낮은 분들이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환자 발생 또 사망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 환절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만성 질환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폭염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물론 이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온도 1도 올라간다고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죠. 환자가 발생되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환자인 분들은 훨씬 취약하다. 요거는 우리 오늘 토론 오신 정영환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인데 실제로 얼마만큼 건강 피해가 있고 사회경제 영향이 있는지 실제로 질병 부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하시는 경우보다 실제로 이제 질병 부담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노령화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되고 노령층 인구가 현재 증가되는 미래로 갈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이런 만성질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책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만성질환 쪽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훨씬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헬스코어 베네피트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보건 쪽에서 나오면서 실제로 이 기후변화의 적응과 감축에 있어서 주로 건강 문제는 적응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감축에도 건강 문제를 적극 활용하자라는 이제 컨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축과 대응에서 실제로 이 결국 다음 세대에 일어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급격한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감축을 어떻게 좀 더 지지하고,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또 좀 불편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소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까?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돼서 환경공학자나 또 그런 쪽에 이제 기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 보건 분야 사람들이 좀 빠져 있다가 2014년도 WHO에서 기후변화 건강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좀 더 건강 문제와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리질런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 헬스코어 베네피트, 결국은 감축이 되려면, 예를 들면 자동차 타지 않고 자전거 타면 좋은데, 그러면 누가 자동차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할 것이냐? 그것이 당신의 건강에 좋고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다면 본인들이 뭐 기후변화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겠지만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헬스라는 걸 이제 매개로 해서 미티게이션을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사실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가만히 보면 기후변화랑 상관없이 우리가 적게 먹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한강 조망권이 제일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강 조망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기가 깨끗한 곳이 진짜 좋은 곳이다.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의미 있는지를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와 숲 같은 것을 도시의 열섬을 막기 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도 높고 뭐 중국에서도 오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의 뭐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에 가면 뭔가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이런 상황을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세미나 강사를 초청받으면 꼭 넥타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특히 의과대학 분위기에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되면서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얘기하려고.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후변화의 문제를 스스로 좀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과 또 정책과 많은 부분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것이 결국 건강을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